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하루키의 단편소설 도니 타키타니. 도니 타키타니의 진짜 이름은 도니 타키타니가 틀림없다. 그는 그런 이름과 얼마간 윤곽의 뚜렷한 얼굴 모습과 고스머리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자주 호녀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미군의 피가 섞인 호녀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부모는 어엿한 일본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라고 하는 전쟁 전에 약간은 이름이 알려진 재즈 트럼본 연주자였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4년쯤 전에 여성이 얽힌 성가신 문제로 도쿄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차피 도쿄를 떠나야 하는 심정으로 그는 악기 하나만 달랑 메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 당시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면 상하이까지 하루면 갈 수 있었다. 그는 도쿄나 일본 어디에서도 이르면 어려움을 겪게 될 만한 것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고국을 떠나면서 미련을 느낄 만한 일도 전혀 없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당시 상하이라는 도시가 떠올리게 하는 기교적인 화려함이 그의 성격과 딱 맞는 것 같았다.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의 갑판 위에서 아침 햇살에 빛나는 상하이의 화려한 거리를 본 순간부터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그 거리에 매료되어 버렸다. 그 빛은 엄청나게 밝고 희망찬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때 그의 나이 21살이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는 중일 전쟁부터 진주만 공습 그리고 원자폭탄 투하에 이르는 전쟁과 격동의 시대를 상하이 나이트클럽에서 유유히 트럼폰을 불며 보냈던 것이다. 전쟁은 그와는 동떨어진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요컨대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역사에 대한 의지라든가 성찰 같은 것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이었던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트럼본을 불 수 있고 아쉬운 대로 괜찮은 식사를 하루 세끼 먹을 수 있고 여자 몇 명쯤 주위에 있으면 그 이상은 별로 바랄 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좋아했다. 젊고 남자다운 데다 악기 다루는 솜씨도 뛰어났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눈 오는 날의 까마귀처럼 눈에 띄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는 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를 사귀는 재능도 풍부했다. 그는 육군의 고관이나 중국의 갑부들, 그 밖에도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전쟁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재력을 바탕으로 당당한 위세를 자랑하는 패거리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그들은 대부분 옷 속에 항상 권총을 감추고 다니며 건물 밖으로 나올 때에는 먼저 길거리를 좌우로 휘둘러보는 유형의 사람들이었으나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기이하게도 그런 사람들과 죽이 척척 맞았다. 그들은 타키타니를 유난히 귀여워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흔쾌히 타키타니의 편의를 도모해 주었다. 그 시절의 타키타니 세이사부로에게 있어 인생이란 참으로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능력도 때로는 예기치 않게 뒤틀릴 수 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이래저래 수상쩍은 무리들과 어울린 탓에 중국군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고 오랫동안 교도소에 처박히게 되었다. 그와 비슷한 경우로 투옥된 무리 가운데 많은 수는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닥치는 대로 처형당하고 말았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교도소 앞마당으로 끌려나와 자동 권총으로 머리를 맞고 죽어갔다. 처형은 언제나 오후 2시에 집행되었다. 탕탕 하는 견고하게 압축된 듯한 자동 권총의 총성이 교도소의 앞마당을 울렸다. 그건 타키타니 세이사부로에게 있어 인생의 최대 위기였다. 그곳에서는 생과 사의 경계가 그야말로 머리카락 한 오라기 정도의 틈새밖엔 없었다. 머리에 총알이 꿰뚫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장인 것이다. 그러다 결국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그 교도소에서 살아나와
무사히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던 단 2명의 일본인 중 하나가 되었다. 타키타니 세이사부로가 홀쭉하게 말라빠진 몸 하나만으로 일본으로 돌아온 것은 쇼와 21년 1946년의 봄이었다. 귀국해보니 도쿄의 자기 집은 지난해 3월에 도쿄 대공습으로 불타 없어지고 부모님 역시 그때 모두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유일한 혈육인 형은 미얀마 전선에서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다.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천의 고아에 몸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 그는 그렇게 슬프다거나 괴롭다고 느끼지 않았으며 별 충격도 받지 않았다. 물론 상실감 같은 건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사람이란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는 그때 30살의 해를 맞이하고 있었다. 외톨이가 되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만한 나이도 아니었다. 한꺼번에 몇 살의 나이를 먹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 이상의 감정은 별로 우러나지 않았다. 그렇다.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어찌됐든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이상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달리 할 만한 일도 없고 해서 그는 옛날에 알고 지냈던 친지에게 부탁해서 자그마한 재즈 밴드를 결성하고 미군 부대를 돌며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타고난 친화력의 장점을 발휘해서 재즈를 좋아하는 미군 소령과 친구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 소령은 뉴저지 출신의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그 자신도 클라리넷을 부는 솜씨가 대단했다. 게다가 보급부에 관계된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레코드가 있으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본국에서 들여올 수도 있었다. 소령은 그를 위해서 당시로서는 구하기 힘든 식료품이며 우유며 술을 얼마든지 구해주었다. 여간 좋은 시대가 아닌가 하고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생각했다. 그가 결혼한 것은 쇼와 22년 1947년의 일이었다. 상대는 외가 쪽의 먼 친척벌 되는 집안의 딸로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딱 마주쳤는데 그때 차를 마시면서 친척들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왕래하게 되었고 이윽고 자연스럽게 아마도 그녀가 임신한 탓이 아닐까 짐작되기도 하지만 같이 살게 되었다. 그것이 토니 타키타니가 아버지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의 전부였다. 타키타니 세이사부로가 얼마만큼 그의 아내를 사랑했는지 토니 타키타니로서는 알 수 없었다. 예쁘고 얌전한 여자였는데 몸이 별로 건강한 편이 아니었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결혼한 이듬해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어머니는 죽었다. 벼랑간 그녀는 죽었고 부자가 미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죄가 되어버렸다. 아주 조용한 죽음이었다. 아무런 갈등도 없이 고통다운 고통도 없이 훌쩍 사라지듯 죽어버린 것이다. 마치 누군가가 뒤로 돌아가 살짝 전원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그런 아내의 죽음을 대체 어떻게 느껴야 좋을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런 감정에는 익숙하지 못했던 것이다. 뭔가 평평한 원방 같은 것이 가슴속으로 쑥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물체이며 어째서 거기에 있는지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그 물체는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그가 더 이상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그로부터 일주일간 거의 뭐 하나 어떤 일도 생각하지 않고 지냈다. 병원에 맡겨둔 채로 있었던 아들에 관한 일조차 잊을 정도였다. 소령은 그런 타키타니를 부모가 친아들에게 하듯 위로해 주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군 기지에 있는 바에서 술을 마셨다. 이봐, 이제부터 자네는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만큼은 잘 기르지 않으면 안 되네. 하고 소령은 그에게 강한 어조로 당부했다. 소령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자신을 염려해주는 상대의 호의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소령은 갑자기 생각난다는 듯
만약 괜찮다면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고 의향을 물었다. 그때서야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아직 아이의 이름조차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룡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아이의 이름을 토니라고 하면 좋겠다고 했다. 토니라는 이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 아이의 이름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어울리는 이름인지 아닌지 하는 의문은 소룡의 머리에는 한순간도 떠오르지 않은 것 같다. 집으로 돌아온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종이에 타키타니 토니라는 이름을 써서 벽에 붙여놓고 며칠 동안 바라보았다. 타키타니 토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고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생각했다. 이제부터 얼마 동안은 미국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니 아들에게 미국시 이름을 붙여주는 게 여러모로 편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토니 타키타니는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 혼혈아라고 놀림당하기 일쑤였다. 그가 이름을 남에게 알릴 때면 상대방은 묘한 표정을 짓거나 더러는 약간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언짢은 농담처럼 받아들였고 더러는 화를 내는 사람마저 있었다. 토니 타키타니는 그런 탓도 있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혼자 웅크리고 있을 때가 많은 소년이 되고 말았다. 친구다운 친구 하나 사귈 수 없었지만 그는 그런 사실을 특별히 괴롭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혼자 있는 건 그에게 있어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굳이 말하자면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전제 조건이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했다. 그가 철이 들었을 무렵부터 그의 아버지는 늘 악단을 이끌고 연주여행을 떠났다. 어렸을 때는 파출부가 보살펴 주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그는 뭐든 혼자서 하는 일에 익숙해졌다. 혼자서 음식을 만들고 혼자서 문단속도 하고 혼자서도 잘 잤다. 그다지 외롭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저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편이 더 마음이 편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아내가 죽은 후로 2번 다시 재혼을 하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많은 여자들과 사귀었지만 그중 누구도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일은 없었다. 그 역시 아들과 마찬가지로 혼자서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듯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그런 생활에서 흔히 상상하듯 그다지 소원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비슷하게 깊은 습관으로서의 고독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도 먼저 나서서 마음을 열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아버지 역할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토니 타키타니 역시 아들 역할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토니 타키타니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매일 방에 틀어박혀 혼자서 그림만 그렸다. 특히 기계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연필 끝을 바늘처럼 뾰족하게 깎아서 자전거나 라디오, 엔진 같은 기계류의 세밀한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그리는 게 그의 특기였다. 꽃을 그리더라도 인맥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그렸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그는 항상 그런 그림밖에는 그릴 줄 몰랐다. 다른 과목의 성적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미술 성적만큼은 늘 뛰어났다. 미술 대회가 있으면 대개 맡아놓고 1등을 차지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대학에 진학하여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대학에 입학한 해부터 그들 부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당연한 일처럼 따로 살기 시작했다. 그 이외의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주위의 또래 청년들이 고민하고 진로를 모색하고 고통에 겨워하는 동안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저 묵묵히 정밀하고 기계적인 그림을 계속 그려나갔다. 그 당시 젊은이들이 권위나 체제에 대항해 절실하고도 폭력적으로 반항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그리는 극히 사실적인 그림의 가치를 평가해 줄 만한 사람은 주위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미술대학 교수들은 그의 그림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같은 과 동기들은 그의 그림 속에 사상성이 결여되었음을 비판했다.
하지만 토니 타키타니로서는 같은 과 동기들이 그린 사상성 있는 그림의 어디가 가치 있는 것인지 확연하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그런 그림들은 그저 미숙하고 조악하며 부정확하게 보일 따름이었다. 그런데 일단 대학을 졸업하자 사정은 달라졌다. 실제로 활용 가능한 표현 기술과 현실적인 유용성 덕분에 토니 타키타니는 처음부터 일자리를 쉽게 찾아 거침없이 잘 적응해 나갔다. 복잡한 기계나 건축물을 토니만큼 정교하게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실물을 보는 것보다 더 사실적이다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다. 그가 그리는 그림은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것보다 정확했고 어떤 설명을 늘어놓는 것보다도 이해하기 쉬웠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사에서 서로 끌어가려고 야단을 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다. 자동차 잡지의 표지 그림에서부터 광고의 일러스트까지 그는 기계장치에 관한 그림이라면 뭐든지 맡았다. 일은 매우 즐거웠고 그만큼 돈도 잘 벌었다. 그 사이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줄곧 트럼본을 불며 유유히 연주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어느덧 모던 재즈 시대가 가고 이어서 프리 재즈 시대가 되고 이제 일렉트릭 재즈 시대가 되었지만 타키타니 세이사부로는 변함없이 옛 방식 그대로의 재즈를 고수했다. 인류 연주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법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늘 일거리는 있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주위에 여자들도 많았다. 불만이 있는가 없는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인생은 비교적 성공적인 편이라 할 수 있었다. 토니 타키타니는 쉴 틈 없이 일했고 이렇다 할 만한 취미도 없었기 때문에 35살에 접어들 무렵에는 상당한 자산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세타가야에 커다란 집을 샀고 임대 아파트도 몇 채 소유하게 되었다. 그 관리는 모두 세무사가 맡아서 했다. 토니 타키타니는 그때까지 몇 명인가의 여자들과 사귀었다. 젊은 시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동거를 했던 여자도 있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결혼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요리나 청소, 빨래도 전부 스스로 해결했고 일이 바쁠 때는 계약제 파출제를 부르면 그만이었다. 아이를 원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 그에게는 뭔가를 상의하거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친한 친구도 없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일 만한 상대조차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편협한 인간은 아니었다. 아버지처럼 타고난 부침성은 없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주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그는 잘난 체하지도 않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변명을 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는 법도 없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일도 없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떠들어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편을 좋아했다.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와 현실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로서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와는 뭔가 볼 일이 있을 때만 2, 3년에 한 번 정도 만날 뿐이었다. 그렇게 얼굴을 마주할 때도 용건이 끝나면 두 사람 사이엔 별로 할 말이 없었다. 토니 타키타니의 인생은 그처럼 조용하고 평탄하게 흘러갔다. 나는 아마 평생 결혼할 일은 없을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토니 타키타니는 사랑에 빠졌다. 상대는 그의 사무실에 일러스트레이션 원고를 받으러 온 거래처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였다. 나이는 22이었다. 그의 사무실에 있는 동안 그녀는 줄곧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꽤 예쁘장한 아가씨였지만 대단하다 할 정도로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의 마음을 격렬하게 요동치게 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가슴이 꽉 막혀 숨을 잘 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 안에 있는 무엇이 그토록 강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인지 그 자신도 잘 알 수 없었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그러고서 조금 지나자 그는 그녀가 입고 있는 옷 하나하나에까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평소 그는 옷차림에는 별로 흥미를 갖지 않았으며 더욱이 여자들의 옷차림에 일일이 신경을 쓰는 타입도 아니었지만 그녀가 아주 보기 좋게 입고 있는 옷 매무새를 보고 어쩐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감동했다고 말하는 편이 좋을 정도였다. 단순히 옷을 잘 입는 여자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 보란 듯이 옷으로 치장한 여자는 그 이상으로 많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여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마치 머나먼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는 새가 특별한 바람을 몸에 걸친 것처럼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우아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옷도 그녀의 몸에 걸쳐짐으로써 새롭게 생명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고맙습니다 하며 원고를 받아들고 돌아간 뒤 그는 한동안 입도 떼지 못했다. 저녁 때가 되어 사무실이 온통 깜깜해졌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튿날 그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그녀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무실에 와야만 될 구실을 억지로 만들어냈다. 그러고는 용무가 끝난 뒤에 그녀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권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다. 15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희한할 정도로 말이 잘 통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죽이 척척 맞았다. 그런 경험은 그에게도 또 그녀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도 처음엔 긴장한 것 같았으나 차츰 편하게 웃고 즐겁게 얘기하게 되었다. 당신 옷차림은 언제 봐도 멋지군 하고 토니 타키타니는 헤어지면서 그녀에게 칭찬의 말을 건넸다. 그저 옷을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하고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월급을 대부분 옷값으로 날려버리는걸요.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몇 번인가 데이트를 했다. 특별히 어딘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은 주로 조용한 곳에 앉아 줄곧 얘기만 했다. 서로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나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얘기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됐다. 두 사람은 마치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 하염없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5번째 만남이 있던 날 그는 청혼을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다. 해와 달이 지나감에 따라 그 둘은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는 만날 때마다 쓸데없는 일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로선 토니 타키타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즐거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바로 끊어버릴 순 없었다. 그녀에게도 그녀 나름의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토니 타키타니와 그녀는 15살이나 나이 차가 났다. 그녀는 아직 젊었고 인생을 알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다. 그 15이라는 나이 차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 그녀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동안 토니 타키타니는 매일 혼자서 술을 마셨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고독이 돌연 알 수 없는 무거운 압력으로 그를 짓누르며 고뇌에 빠지게 했다. 고독이란 감옥과 같은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나야말로 지금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뿐이야. 자신을 둘러싼 벽의 두꺼움과 차가움을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던 날이 이어졌다.
만약 그녀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난 이대로 죽어버릴지 모른다. 그는 그녀를 만나 그런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고독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으며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그녀가 그 사실을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토니 타키탄이라는 인간을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만나면 만날수록 친근감이 더해졌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야 하는지 어떤지 그녀로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토니의 내면에 뭔가 굉장한 것이 있다고 느꼈다.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자신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했다.